상생국가 탈추격 12대 전략. 상생국가는 저희들의 목표, 탈추격 전략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실행 과제가 100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큰 사고가 날 때 사고만 바라보지만은 사실 그 밑에는 하인리 법칙처럼 29번의 작은 사고, 300번 전후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 IMF 때도 그래야 했습니다. 이런 IMF의 사고 비슷한 징후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우선 국가 내부적으로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무비전 이 네 가지 문제가 외부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저성장, 신고립주의, 외교 분쟁이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자, 이런 각도에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상생의 국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탈추격 전략, 그리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러한 문제의 역사적 고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로부터 군부를 탈피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 녹색정당, 창조경제 이르기까지 각 대통령들이 이끌면서 각각 100대 국정과제로부터 193개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정과제를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수치를 놓고 보면은 지금 27,000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유일한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세계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부 주도로 대기업이 이끄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산업화에 성공했죠. 이 산업화에 성공한 결과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국가로 등장하는데 대신에 산업화의 기득권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민주화도 성공하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민주화의 기득권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성공의 결과, 즉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목표를 성공한 결과가 기득권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정리를 보면은 산업화 기득권인 대기업은 과다한 사내 유보를 갖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과도한 수익성으로 허덕이 있고 또 정규직의 대기업 노조는 노동 유연성이 과소한 반면에 다수의 90% 이상의 비정규직들은 노동 유연성이 과다하죠. 노동 안정성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은 이 산업화의 문제는 불공정 거래, 진입장벽 또 민주화의 문제는 동일노동 차별임금과 일자리 안전망의 부족. 즉, 이 양쪽에는 조직화와 비조직화 세력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고 이것들이 다시 확대돼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또 지난 20년간 상위 10%의 소득이 80% 증가할 때 하위 90%의 소득은 12%가 절대소득입니다. 감소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은 과거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한 혁신의 보상을 하면서 기득권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장벽이 구축되면서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서 혁신이 저해되고 있죠. 자, 보면은 산업은 진입 규제와 불공정 가불 관계 속에서 허덕이 있고 노동은 노동 조직화와 경직성으로 양극화된 노동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은 경로 의존의 관료화로 부처 장벽이 만들어지고 이 속에서 예산과 규제가 권력이 되면서 공공이 기득권화되고 있죠. 즉 이러한 우리가 소위 장벽과 연줄이라는 구체제, 앙시아 레짐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분명히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국가의 공로를 세운 건 인정하되 이 공로가 기득권으로 고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구체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자, 이걸 타파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과거를 부정하고, 즉 된장에 구더기가 있을 때 아예 된장을 버려버리자.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혁명입니다. 또 하나는 구더기를 걸러내고 우리는 된장을 잘 쓰자. 이 과거를 활용한 상생의 협치로 가는 겁니다. 자, 혁명은 보면은 이것이 성공 가능성도 문제지만 또 새로운 기득권이 늘상 역사를 보면 등장해 왔죠. 이 대타협은 인류 국가의 성공 사례, 뒤에서 말씀드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느 쪽인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 리더십이 이 경영성장, 관주도 분배형 이들이 이제는 순환하는 구조로 가야 되겠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무비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뭐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 단어입니다. 상생이라는 보름달의 힘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자. 자, 이 상생의 문제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무국의 혼돈에서 산업화의 보수 세력과 민주화의 진보 세력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면서 기득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성장과 분배가 순환되는 선순환의 다이내믹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공유 가치에 기반한 사회 대통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보와 보수가 상생 국가로 가는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 공급 생산, 이 수요 분배 각각을 이끌어내는 혁신에 비례하지 않은 성장주의와 복지에 비례하지 않은 분배주의가 내린 결론들은 성장은 항상 양극화라고 분배는 항상 저성장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이 정책들이 전부 다 폐기되고 있습니다. 성장 정책들, 예를 들어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전부 다 분배 악화의 우려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논의했던 법인세 정상화 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이런 문제들은 성장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문제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장과 분배 정책 전부 다가 통과를 못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양극화 구조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상생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생산과 분배가 각각 최적화되는 두 개의 고리로 만들고 두 개의 고리의 결과가 1차 분배는 우리가 임금으로 만들어지는 시장 소득이죠. 2차 분배는 가처분 소득입니다.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모든 국가들이 1차 분배와 2차 분배는 동일하지 않죠. 즉 사회보장에 의해서 이 갭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조세와 기부로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중고리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경제는 반드시 성장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혁신의 장벽과 노동의 유연성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의 사이클을 돌릴 수가 없고 이 분배의 사이클을 돌리려면 조세와 기부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불균형을 축소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성장을 촉진하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불균형을 축소하는 이중고리 구조가 선순환 구조의 경제 사회를 순환시키는 인류 국가의 보편적인 구조는 이러한 이중고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한 번에 풀려는 바람에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 안 되고 있는 현상을 갖고 있죠. 자, 우리 이러한 문제를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죠. OECD에서 평가한 것도 우리 금융시장 성숙도,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도의 경쟁력, 정부의 투명성 전부 다 하위권입니다. 이걸 풀기 위한 성장 전략의 걸림돌, 또 분배에서 우리가 1, 2차 분배의 격차 해소 문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적습니다. 1차 분배 진위 개수는 어느 나라든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차 분배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축소시켜 주는데 우리는 이 축소하는 범위가 제일 적은 나라죠. 자, 그리고 순환 전략에서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등은 또 우리가 각종 방법을 통해서 인상을 반대하고 기부 제도도 많은 규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각계각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성장을 위해선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동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혁신이 안 되고 혁신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되죠. 노동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을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투입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세가 필요합니다. 세금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 문제가 각기 따로 접근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동시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이 노사정 합의에 의한 지속 가능한 신뢰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혁신의 영역과 분배의 영역을 연결하는 순환의 가능성이 바로 이 1940년도에 스웨덴이 합의했던 렌마이드너 모델, 네덜란드의 바센나르 협약 1982년이죠. 슈레더선언 2003년입니다. 전부 다가 가져가는 공통점이라는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과 노사 합의 속에서 기업 이윤은 재분배하고 일자리에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다 일관된 법칙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은 뭐냐? 그냥 보통식의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이 세 국가가 렌마이드너 모델을 채택하고 바세나르 협약을 합의하고 슈레더 선언을 할 때는 총체적 국가 위기를 다들 인식을 했던 거죠. 거기에 신뢰 비전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줄게 하는 그리스식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아픔을 동참해서 나누자는 이런 신뢰와 비전의 리더십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슈레더 선언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 슈레더 선언을 통해서 뭐를 알고 있었느냐. 정권을 잊어먹을 걸 알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슈레더 선언의 감세와 투자 촉진, 고용 보호 완화, 의료비 삭감, 연금 삭감, 연금 수령 연한 상황 조정이라는 정말 인기 없는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슈레더는 그 다음 선거에서 실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메르켈 정부가 그것을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이 슈레더의 정권의 성과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독일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협약의 성공 조건을 보면 결국 위기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각 계급 정당이 그 각각의 이익 집단을 대변하고 여기에 중립적인 국가가 중심이 돼서 호혜성 속에서 합의를 봐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묻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이러한 위기의식과 공유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상생국가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상생국가 모델은 성장과 분배가 각기 최적화되는 성장 사이클과 분배 사이클이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이 투명 조세와 기부 확대로 연결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 혁신의 영역과 분배의 영역, 순환의 영역이 있죠. 늘 경제의 영역, 여기는 시장의 영역입니다. 이 시장의 영역이 분배의 영역인 사회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회의 양극화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제도, 사회 제도가 시장 영역까지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서부터 국가가 절름발이가 돼버렸죠. 그래서 각각의 자기의 영역을 지키면서 순환 영역에서 이 성장 전략과 분배 전략 그리고 순환 전략이 순환하는 이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 모델이 될 것이다. 자, 내부를 보면은 성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고착화 분배의 원천이고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방이 필요합니다. 혁신은 기본적으로 연결이죠. 혁신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연결인 동시에 혁신은 그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혁신은 늘 제도전을 허용해 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장벽철폐와 혁신의 안전망과 기업가 정신,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확실한 차이가 나오죠.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로 진입장벽이 낮고 또 제도전에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는 8번 창업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되고 있죠. 분배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입니다. 공정과 투명과 안정의 문제죠. 그래서 이 생산성에 비례하는 공정성 그리고 투명한 부의 원천, 사회 안전망을 통한 안전. 예를 들어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은 이 스웨덴, 독일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비례한 급여를 주고 있고 우리는 연차에 따른 급여를 주고 있죠. 우리는 신분이 급여를 좌우합니다. 소득세를 공개하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생산과 복지가 순환하느냐 분리되어 있느냐의 문제죠. 이 성장과 분배를 연결하는 순환 전략에서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투명한 조세를 만드는데 이 조세가
그냥 조세는 아니죠. 이게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를 연결하는 겁니다.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회 가치, 명예를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명예를 주지 않고 징벌적으로 조세를 뺏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세금을 낸 사람에게 나중에 조세 마일리지를 통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를 연결하는 조세 제도죠. 우린 기부 정책도 기부를 규제합니다. 과거에 돈 빼돌리는 것 때문에. 기부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겠죠. 기부를 규제하면 안 될 겁니다. 기부자에게 추가적인 명예를 주고 투명한 공명망을 구축하면 되죠. 우리 기업 분배율은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16%에서 23%로 기업 분배율이 늘었습니다. 실질 법인세 하락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 기업 유보금이 내부에 증가했고 이 유보금 증가 750조에 거의 비례하는 금액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를 육박하는데 이 부동산에 의한 가계부채 50%를 빼고 나면 대략 이 증가하고 비슷합니다. 이러한 유보금을 그냥 풀라는 게 아니죠. 기업은 늘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투자의 규제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 너 투자 안 하고 있으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은 그래도 투자는 안 하게 됩니다. 소비 정책에서 고소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476조, 작년도 수치입니다. 정당한 소비가 장려되지 않으면 이들은 해외 나가서 소비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우리가 상생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실천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탈추격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보면은 여기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이태리, 독일, 싱가포르, 홍콩이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어떤가? 국민 소득이 낮을 때는 경제 성장이 높죠. 국민 소득이 2만 불, 3만 불에 육박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태리 같은 나라는 3만 불에 육박해 가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 3만 불 벽을 경계로 해서 그 이전의 국가 성장 정책과 이유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요 근처에서 앞으로 나가느냐, 유지하느냐, 뒤로 물러서느냐 하는 차이가 벌어지죠. 그 이전의 기본적인 국가의 패러다임은 효율과 경쟁입니다. 그 이후의 패러다임은 혁신과 신뢰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죠. 이쪽은 추격 전략이고 이쪽은 탈추격 전략입니다. 3만 불 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연 혁신과 신뢰를 국가의 성장 가치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이 될 겁니다. 자, 추격 전략과 탈추격 전략은 너무 다르죠. 돈이냐 꿈이냐, 확실한 목표냐 불확실한 목표냐, 대기업 중심이냐 복합 생태계냐, 실패를 회피할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 성실과 경쟁의 인재냐 창조와 협력의 인재냐, 정답 위주의 교육이냐 창의 교육이냐, 이 전체가 전부 다 국가 후견주의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추격에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 한 개도 없습니다. 홍콩,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제외한다면 전 세계에 추격에서 탈추격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걸 선도 전략이라고 제가 부르지 않는 것은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탈추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방협력, 신뢰순환이라는 탈추격의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들이 등장해야 되죠. 자, 우리 국가 전체 전략들이 추격 위주의 전략에서 탈추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추격 전략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최빈국이 이제 3만 불에 육박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습니다. 봄이 되면 봄옷을 입어야죠. 자, 그래서 탈추격의 12전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탈추격의 12전략은 1차 분배를 순환시키는 성장과 2차 분배로부터 시작되는 분배 사이클을 연결하는 조세와 기부를 가운데 두고 이 전체가 다시 융합해 나가죠. 여기에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 또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제도, 이 전체가 에너지와 기후 환경으로 순환하고 있는 이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북핵이 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 이 뭐냐면 국가안전망이 외교, 안보, 국방이라는 보험이 필요하고 이 전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자리하신
네 분의 국회의원 분들께서 만들어 나가는 국가의 의사결정 규정, 여기 융합민주주의와 정부 사업전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저희들 제시하는 상생국가 모델인데 이것을 다시 8개 분야를 풀어보면은 제일 시급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정책으로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1번, 5번, 11번, 뒤에서 말씀드린 12대 전략의 1번, 5번, 11번 전략이고 분배 전략으로 10번, 12번 2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략이 7번, 그리고 여기에 교육, 그리고 제도 6번, 8번, 에너지와 국가안전망, 그리고 디지털 거버넌스로 정리되어 있는 상생국가 탈추격 12대 전략이 8대 분야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성장 전략은 맨 처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효율 중심의 성장에서 혁신 주도 성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 중심에서 산업 생태계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 세 번째가 기술 혁신이 이제는 남들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탈추격의 창조형 기술 혁신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각각 탈추격 전략이 됩니다. 분배 전략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갈등에서 신뢰사회로 가고 우리 능동적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사회 분배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선순환 전략을 가져가고 이 제도에서는 제도의 구조와 운영에서 권력 분산과 정부 구조 혁신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창조적 교육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 전략을 만들고 외교안보 통일 안전 전략은 선도형 외교, 스마트 국방, 선평화 후통일, O2O 안전으로 마지막으로 디지털 거버넌스는 융합민주주의와 O2O 정부 4.9 각각 의회와 행정의 역할이 되겠죠. 이 전체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이 12개의 전략이 각각 지금까지 전략은 추격형 전략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추격형 전략에서 아래에 있는 탈추격 전략으로 국가 전체가 이동해야 된다. 이 이동에 성공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가혁신 100대 과제를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